군사력 측정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8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관이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2006년 이래 처음이다. GFP는 군사력의 양과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 재정, 지리, 산업 등 55개 요소로 해당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고는 중요한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 수행 능력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공식 핵 보유국들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각각 16, 17, 18위로 평가되었다. 일본을 앞선 핵심 사유는 가용 병력. GFP는 0.0000에 가까울수록 전쟁 능력이 우수한 것이라며 한국은 0.2001로 일본은 0.2107로 점수를 매겼다. 두 나라 앞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GFP가 한국을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올려놓은 핵심적인 이유는 정규군과 예비군을 합친 가용 병력의 차이에 있다. 일본은 약 31만 명인 반면에 한국은 17배에 달하는 약 580만 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규군 규모에 있어서도 일본은 약 24만 명인 반면에 한국은 일본보다 2배가 훨씬 넘는 60만 명 정도이다. 한편 이 기관은 한국과 일본의 군용기 보유 수는 1560대와 1508대, 전차는 2654대와 679대, 함정은 166척과 131척이라고 밝혔다. 양적으로는 한국이 많지만 질적 측면에선 일본이 우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GFP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을 추월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한국의 군사력이 대단히 강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가령 1990년대 초반 일본 방위비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한국의 국방비는 2019년에는 일본의 85% 수준까지 다다랐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이나 2023년에는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일본 추월, 기뻐할 일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과연 반길 만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의 3배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과 비슷해지면 우리 국민은 일본보다 3배가량 군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막대한 기회비용이다. 민생과 복지, 미세먼지 대책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 경쟁으로 탕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어코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을 추월하는 날이 오면 일본 내에서 한국 경계론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GDP 대비 1% 이내에 묶여있는 방위비를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일 간의 군비 경쟁 격화이자 안보 딜레마의 심화이다. 최근 일본의 초계기 도발로 인해 한일 간의 군사 갈등이 높아지면서 구한말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화법은 과도한 피해 의식을 부채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오늘날의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전의 조선이 아니고 일본도 예전의 일제가 아니다. 일본 우익의 후한무치한 역사인식과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곧 일본의 재침략 등을 운운할 정도의 피해망상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피해망상은 우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 망진자는 호야라는 중국 고사를 소개하고 싶다. 진시황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하지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인 호해였다. 외부의 위협 대비에 치중한 나머지 내부의 모순을 방치한 결과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교훈을 주는 고사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국방비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은 없다. 향후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0%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도 경제력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2배 정도 많이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평화배당금은 엄청나다. 예상되는 국방비 증액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약 200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평화배당금이면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간주되는 기본소득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성역에 갇힌 국방비를 공론화의 장에 불러내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1. 중항모 겨냥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2026년 실전 배치.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해 항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일본 당국이 오는 2026년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8년에는 개량형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란 것이다. SCMP는 일본이 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방위성은 낙도 방어용 미사일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성은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2026년까지 해당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런 미사일 개발은 공격용이 아닌 방위용 무기만 보유한다는 전후 일본의 금기인 전수방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SCMP는 일본이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이곡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대군의 활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지역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일본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전력을 본다면 일본 내부 정치나 외교적 도전, 기술적 난관 등 실제 개발에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면서 향후를 몇 년간 해당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첫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 군국주의화 가속. 마하 3 이상 속도 ASM-3 내년 양산 시작. 사이버 방위에 AI 도입. 일본이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지난 2003년 이후 390억엔을 투입해 이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다. 작년 7월까지 15회에 걸쳐 발사 실험을 실시하고 같은 해 연말 분석을 마쳤다. ASM-3는 사거리가 100여 킬로미터로 길지 않은 편이지만 신형 제트 엔진을 탑재해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낸다.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배치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며 홍대함, 공대지 미사일 개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사거리가 1000km인 장거리 대함미사일, 사거리 9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제점-ER, 사거리 300km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등 외국산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적 함정을 타격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 로키드 마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는 도서 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올해년도 예산에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공격형 무기인 고속활공탄의 연구비로 100억엔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미사일, 무기의 개발, 도입의 명분으로 외딴섬 방어를 들고 있지만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만큼 북한 등 적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미사일 도입을 계기로 이를 폐기하고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방위성 간부는 외딴섬의 방어에는 함선의 접근을 막거나 반격하는 데 쓰일 미사일의 성능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성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쏟아 사이버 방위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방침도 가지고 있다. AI의 딥러닝 기능을 통해 악성 바이러스 공격의 분석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AI의 사이버 방위 적용 관련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2019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2021년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재로 주목한다. 알루미늄에 비하면 강도는 70% 정도지만 압력에 덜 민감한 부품부터 마그네슘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 포르쉐,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연비와 함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그네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에서 의료용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의 뼈와 재료 물성이 가장 유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인체 내에서 자연 분해된다. 골절 부위를 접합하는 데 쓰는 나사못을 마그네슘으로 만들면 나사못을 꺼내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 없다. 재료연구소는 접골 시간까지 부식되지 않고 강도도 높은 마그네슘을 개발하고 있다. 배준호 마그네슘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마그네슘은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재 분야라며 미래 소재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재료연구소 테크페어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기술 전시와 함께 세미나 중심의 기술 교류회도 준비됐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소재 기술은 원천 기술의 성격이 강해 양산화까지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 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소형 무장 헬기가 F-35A 위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K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K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제원 설명에 따르면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 사지200K 쌍발 엔진을 탑재할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시속은 2,200km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A보다 크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피탐률을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탐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KF-X는 피탐률을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로 무장할 수 있다.